혹시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4강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4강에서는 이제 파트 3 고객 심리의 이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개념. 자, 고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느냐 보면, 자, 첫 번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여기 보시면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로 기업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객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물건을 늘 사러 오는 손님의 그 의미를 가졌으며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자, 고객은 다양한 욕구, 고객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 보시면 많이 구매한 고객일수록 요구사항이 많다. 아무래도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 고객은 돌아볼고 손객으로 재구매를 위해 돌아보고 다시 찾아오는 손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 앞으로 여기 보세요. 5번에 보시면 앞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고객에 포함된다. 이 문제를 제가 시험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말바꾸기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앞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고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이러한 고객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잠재 고객이라고 하죠. 네, 잠재 고객. 자, 이 잠재 고객도 뭐한다? 고객에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이탈한 고객은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말바꾸기에 그 출제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탈한 고객은 돌아오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단골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죠. 소비자는 구매자, 사용자,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각각 다르게 또는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소비자가 내가 구매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지만 타인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거를 결정해주는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다르게 또는 동시에, 즉 여러 역할을 고객은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자, 그래서 고객은 궁극적으로 기업 존재 기반으로서 뭐한다? 수익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요구의 변화를 좀 볼게요. 고객 요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요구의 변화 여기 보시면 정말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의식의 고급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5개의 큰 항목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고객 요구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또는 각각의 그 의미를 묻는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의식의 고급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의 윤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급화를 지향하게 되죠. 네, 고급화를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뭐한다? 인적 서비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에 합당한 서비스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의식의 존중화,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IT의 기술로 인해서 요새는 어때요? 예전에는 IT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무슨 그 제품에 대한 불만을 항의를 해도 거의 다 거기서 이렇게 사그라들었죠.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웬만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 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어디다 올려요? 인터넷에 올리죠. 상품평, 후기. 이게 엄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파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러한 IT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소비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서 존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자신을 최고로 우대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이제 의식의 존중화. 그리고 의식의 개인화는 자신이 특별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만이 특별한 고객으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개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식의 다양화와 복잡화. 자, 고객 유형이 아무래도 다양해졌죠. 다양해지고 복잡화짐에 따라서 당연히 고객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같이 복잡해지고 있죠. 제 아는 분이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고객의 그런 그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지가 않았대요. 되게 심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고객 응대하는 게 오히려 좀 편했는데 이상하게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고객들의 그런 의식이라던가 뭐 고객들의 취향이라던가 그게 너무나 개성이 뚜렷하고 다양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말 어렵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확실히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1인 1색이라고 하잖아요. 고객의 욕구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1인 거의 10색이죠. 예, 그래서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아마 계속해서 더 이렇게 진행되어 가겠죠. 자, 마지막으로 의식의 대등화, 경제 물자 및 경제 성장 및 물자의 풍요로 인해 서로에 대한 존경, 신뢰가 떨어지면서 서로가 이제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상황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갑을 관계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고객들,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는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거든요.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대등한 관계를 아주 팽팽하게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 요구의 변화, 여기는 정말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고객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는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한 진화한 프로세스인 AISAS 프로세스만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그 전통적 프로세스와 그리고 인터넷의 활성화로 진화한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전통적 프로세스에서는 여기까지는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전통적 프로세스와 같은데 인터넷에 의한 프로세스는 여기서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특히 더 주의 있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가로놓기로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주의, 관심,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검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다르게 나타난 게 바로 이 검색이에요. 검색. 그리고 행동하고 공유하고 꼭 여러분이 순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각각의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주의를 기울입니다. 고객 주의를 끌어 제품을 인지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관심 단계는 장단점, 그 제품에 대한 장단점만을 인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단점을 인지해서 내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구매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검색해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이런 것들 뭐 A사, B사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가 바로 이 검색 단계다. 특히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구매하는 단계가 행동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그런 진화한 프로세스는
공유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제품에 대한 후기, 평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유하는 단계다. 그래서 AIS는 이 전통적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이 세 가지 검색, 행동, 공유의 차이가 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의 범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의 다양한 역할이 있고, 고객의 그런 다양한 분류, 종류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 고객이 있다. 자, 의사결정 고객은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지만 1차 고객이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을 우리가 의사결정 고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객은 어떤 고객이 있을까요? 이런 고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사라는 고객이 될 수가 있죠. 그 환자가 진료를 본 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약을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약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의사이죠. 의사가 그 약을 먹지 않지만 환자에게 약을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어때요? 환자가 약을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인 거죠. 그래서 환자가 최종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사 결정을 해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 결정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의견 선도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뭐예요? 평판이나 심사, 모니터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즉 소비자 보호단체라던가 기자라던가 평론가라던가 전문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하죠.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내부 고객 보도록 할게요. 내부 고객은 기업 내부의 직원,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가족 고객, 협력사가 될 수 있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주주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주주도 어때요? 내부 고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계 고객은 기업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되는 고객이에요. 즉 기업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되는 고객으로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약 유도를 통해 고객 활동이나 가치를 중지시키는 고객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한계 고객은 더 이상 이 고객으로부터는 수익이 발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익이 발생되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해약 유도를 통해서 활동이나 가치를 중지시키는 게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고객인 거죠. 다음 체리피커는 심포도 대신 체리만 골라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에만 관심을 두는 고객이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체리피커는 기업의 서비스나 유통체계의 약점을 이용하여 잠시 동안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했다가 다시 이거를 반품하는 행위를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악성 고객인 거죠. 악성 고객. 여기 한계 고객과 체리피커는 좀 달라요. 이 한계 고객은 단지 기업의 그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이에요. 하지만 체리피커는 도움이 안 되는커녕 오히려 손에 손실을 입히는 고객인 거죠. 손에 손실을 입히는 악성 고객을 우리가 체리피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단골 고객과 옹호 고객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특히 단골 고객과 옹호 고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골 고객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에요. 단골 고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지만 추천은 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추천은 하지 않는
고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그 내용은 교재에서도 이렇게 보면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하지 않는 고객. 하지만 옹호 고객은 단골 고객과 비슷한 성향이에요. 단골 고객의 성향을 포함했지만 차이점은 뭐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죠, 이 차이. 제가 굵게 표시를 해뒀죠. 단골 고객과 옹호 고객의 차이는 추천하느냐, 추천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관계 진화에 따른 진화적 관점에서의 고객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진화적 관점에 따른 분류, 즉 잠재 고객에서 이렇게 충성 고객으로 갈수록 기업과 고객 간의 어때요? 관계가 점점 진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순서를 묻는 시험이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잠재 고객부터 어떻게 충성 고객이 되는지 그 고객의 그 진화 과정을 여러분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잠재 고객이란 구매 경험은 없지만 말 그대로 향후 고객이 될 잠재력을 지닌 집단 또는 아직 기업에 관심이 없는 고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잠재 고객은 아직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에 잠재력을 지닌 고객이다. 또 가망 고객이라는 거는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에요. 차이가 있죠? 잠재 고객은 아예 관심이 없었다면 가망 고객은 이제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신규 고객은 우리와 기업과 처음으로 거래를 한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은 2회 이상 반복 구매를 한 고객을 우리가 기존 고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이 되면 기업과 관계에서 뭔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충성 고객. 여러분들 이 충성 고객의 의미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충성 고객. 충성 고객의 의미는 연결형으로도 시험이 몇 번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충성 고객은 여기 보시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 구매하며 기업과 뭐한다?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러한 입소문을 내어주는 고객을 우리가 충성 고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충성 고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옹호 고객 있죠? 네, 옹호 고객과 비슷한 의미의 고객 분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진화적 관점에 따른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순서와 각각의 이렇게 의미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별에 따른 그 고객 분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성별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연령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 분류를 우리가 분류해서 각각의 그 여성, 남성이면 그 여성에 대한 이해, 남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이해, 중년층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는 마케터들은 이러한 홍보, 마케팅을 제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층들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성은 정서적이고 의존적이고 동정적이고 약간 민감한 성격이고 정적이다. 그에 반해 남성은 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주도적이고 지배적이고 경쟁적이고 동적이다. 이러한 부분이 남성과 여성의 좀 각기 다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죠.
확실히 보면 남성분들이 좀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좀 경쟁적인 그런 성향은 좀 여성분들에 비해서 강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고요. 남성은 조직을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뭐예요? 수평적이에요. 인간관계가 되게 수평적이라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 조직 문화 있죠. 뭐예요? 수직적 문화죠. 그래서 되게 수직적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주위 남녀분들을 봐도 확연하게 이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분들이 봤을 때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이렇게 1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형님 그래요. 형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 형님 제가 술 한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1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깍듯하게 형님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이면서 모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 않죠. 자기와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이 나도 언니 제가 언니를 뭐 잘 깍듯하게 잘 모실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10살 차이여도 그냥 친구처럼 똑같이 수평적 관계를 친구처럼 똑같이 수평적 관계를 맺어가는 게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확실하게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이에서 좀 두드러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성은 제품 구입할 때 아름다움을 우선시하고 남성은 합리성을 우선시한다. 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경우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이제 물어요. 뭘 보고 이 차를 샀어? 그러면 그냥 딱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뭘까요? 딱 한마디. 이쁘잖아. 이쁘잖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자동차가 뭐 효능이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뭐 연비가 어떤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냥 디자인과 색상이 예뻐서 저는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남동생하고 이렇게 차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남동생이 차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차를 산다 하면 그냥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예쁘면 구입을 해요. 너무 좀 단순한가? 네, 근데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정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차에 대해서 A사, 뭐 B사, C사 분석해요. 분석해서 아주 그 효율적으로 따져서 합리성을 중시해서 차를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봐도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가 좀 도드라 보이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흥미를 갖고 좀 더 감성적이라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중심이죠. 업무 중심.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흥미를 갖고 조금 더 이론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정보를 구하는 원천은 구전이라던가 직원에 의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경향이 조금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은 여기 보시면 남성에 비해 뭐 타인, 지향적인 구매 행위에 관심이 있고 남성은 자신과 관련 있는 구매 행위에 관심이 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좀 수긍하기가 힘들어요. 남성과 여성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몇 가지는 제가 좀 수긍한 게 있는데 좀 여성이 타인 지향적이고 남성이 뭐 자신과 관련 있는 구매 행위에 관심이 더 크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도 약간은 뭐 수긍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령에 따른 보면 청소년층,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외모,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죠, 호기심.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소비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구입을 하죠.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 그 제품 구입, 특히 이제 의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쩌면 다 똑같은 옷과 똑같은
그런 브랜드를 구입을 하는지 신기할 정도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뭐 그 브랜드의 겨울 점퍼가 유행을 했을 때 모든 청소년들이 그 점퍼를 입고 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가 이 집단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는, 소외되고 싶지 않는 뭔가 인정받고 싶은, 너도 구입한 걸 나도 같이 구입했어. 그럼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청년층 같은 경우는, 저도 청년? 네, 저도 청년에 들어가나? 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제품을 구입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때는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돈도 벌 만큼 벌고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분방한, 책임질 사람도 없이 사는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에게 많이 투자를 하죠. 이 시기에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취미 이런 것들에 많이 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또 이때에는 아무래도 뭐 탐구적이라던가 모험 정신이 이때까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년층이 되면 탐구 정신이라던가 좀 모험심이 좀 많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이때는 뭐 이제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드는 단계죠. 우리가 이제 인생의 그런 라이프 스토리에서 안정화. 그러면서 약간 좀 뭐예요? 보수적이 되는 그런 층이 이제 중년층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중년층을 보면 현실적이고 생활에 많이 부담을 갖는 연령층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때는 다 가정이 있죠. 가정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함부로 돈을 좀 쓸 수가 없고 저축을 빠득빠득 해야 되고, 얼마나 그 아이들한테 돈이 많이 나갑니까? 그렇죠. 교육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갖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을 구입을 할 때에는 나를 위한 제품, 뭐 나의 즐거움을 위한 제품보다는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친구들 보면, 저는 아직 이제 싱글이니까 저를 위한 소비를 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아이가 이제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옷을 한다던가 쇼핑을 잘 못해요. 차라리 내 옷을 살 거를 아이 옷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내 백을 살 거를 이번에 가전제품이 10년이 됐어. 냉장고가 10년이 된 게 있어. 그러면 냉장고를 모아서 구입하는 거죠.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층이 중년층인 것 같아요. 다음 노년층은 이제 건강과 관련된 구매 빈도가 상당히 높죠.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년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이 노년이 긴 게 참 축복인지, 아니면은 이 노년이 참 길어진 게 누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감옥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100세를 많이 지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아무래도 이런 건강과 관련된 제품 구매 빈도가 확실히 노년층에서는 높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소비 성향을 당연히 이제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가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화려했던 과거의 자신을 많이 회상하는 나이가 이 노년층이에요. 과거 지향적이고 또한 인생 경험이 풍부하여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이가 바로 이 노년층이다. 그래서 청소년층, 청년층, 중년층 이렇게 그 층대로 그 선호도,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를 한다면 이제 기업에서 홍보, 마케팅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령에 따른 고객 분류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